3학년 1호 교재 중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위주로 원장님들과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줌을 듣고 이제 책 그냥 한번 보고 훑어보고 가시면 수업하실 때 무리가 없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아이들이 까다로워하는 문제 유형들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3학년 1호를 살펴보니 이제 1단원 덧셈과 뺄셈, 그리고 2단원 평면도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연산이랑 연결되어 있는 1단원 덧셈과 뺄셈 단원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문제 해결에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고 또 원장님들도 이 문제 해결 위주로 좀 수업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목차 먼저 보시면 이렇게 덧셈과 뺄셈에서 문제 유형 4가지, 그리고 평면 도형에서 2가지 이렇게 뽑아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가로셈이 원활하게 잘 되는 친구들도 세로로 넘어왔을 때 이 세로셈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부는 너무 기계적으로 필산법으로 우리 어머니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에서 했었던 방식으로 연산을 배워왔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답을 도출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이제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받아내림의 개념을 설명할 때 초반에 이 세로셈의 숫자들 그리고 각 자릿수의 의미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 뒤에 연결되는 문제 유형들을 잘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요 유형이에요. 몇백 그리고 10의 자리가 없는 몇백 몇 그래서 몇백, 몇십, 몇을 뺄 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중간에 0에서 받아내림 할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순차적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받아내림을 할 때는 받아내림을 필요로 하는 자리보다 큰 자릿수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10의 자리에서 1의 자리에 받아내림 할 게 없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서 먼저 10의 자리로 받아내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1의 자리로 받아내림을 한다라고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고요. 실제로 가장 오답도 많고 미스도 많은 유형인데 이렇게 2단계로 설명할 수 있도록 바빠 스마트 클래스 그 교재에 이렇게 칸이 2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짚어서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도 이해를 잘할 수 있고 선생님께서도 설명을 좀 자세하게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받아내림을 표시할 때 이 숫자들, 뭐 10 쓰는 거야, 9 쓰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지 마시고, 간혹 친구들 중에는 이걸 8에서 바로 받아내림을 해서 7, 9, 10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들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렇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문가니까 이 의미를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수를 쪼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3 같은 경우에는 800이라는 수와 0이라는 수와 3이라는 수가 합쳐져 있는데 이 800을 쪼개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800은 700과 100으로 100이 합쳐진 수고 거기에 3이 있는 수인데 이 100을 쪼개서 90과 10으로 나눠서 1의 자리에는 13을 만들어주고 10의 자리에는 90을 남겨주고 그리고 100의 자리에는 700을 남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를 쪼개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 표기를 이렇게 100의 자리엔 7, 10의 자리엔 9, 1의 자리엔 10을 써준 거라고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수를 구조적으로 그리고 합성과 분해를 통해서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받아내림을 너무 어려워하거나 받아올림을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 세로셈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각 자리 숫자의 값들을 이렇게 양개념을 포함한 수 쪼개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유형들 2번째인데요. 앞에서 설명이 원활하게 됐다면 여기에 12가 들어있는 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주시고 12가 실제로는 10의 자리에 써져 있는 수이기 때문에 10이 12개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10이 12개 해서 120 값 도출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받아내림의 기본 개념이고요. 이제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특히 일반 시중교재에서 응용교재라고 하는 곳에서 꼭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 수카드를 활용하는 유형입니다. 문장제기도 하고요. 일단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문장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 그리고 조건으로 내세웠던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봐 하면 못 푸는 친구들은 많지만 선생님께서 쪼개서 문제를 분석해서 얘들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수 중 가장 큰 수는 뭐야? 가장 작은 수는 뭐야? 그럼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식의 제시를 했을 때는 아이들이 단계적으로 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셔야 할 내용은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문제를 끊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실제로 지도할 때 아이들에게 문장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일단 구하려고 하는 문제를 밑줄을 한번 쳐볼까? 라고 제시하고요. 그 이후에 문제의 조건 아니면 열쇠를 찾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건과 열쇠를 찾으면 그 정리된 조건과 열쇠를 우리가 아는 식으로 정리해서 답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좀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저는 보통 뒤에 있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뒤에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뒤에 있는데 문제를 한번 찾아볼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니. 문제의 밑줄을 치고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힌트, 조건, 찾을 수 있는 열쇠들은 문제 앞에 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은 세 장을 골라서 세 자릿수를 만드는 거. 어떤 수를 만들어야 하냐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를 만들어서 그 합을 구하면 돼라고 이야기를 나눠주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해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세 자릿수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 중 가장 큰 수, 843이 될 거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굉장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고요. 아이들이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지 각각의 단계들은 대답을 정말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수는 100의 자리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작은 숫자부터 써줘야 한다는 거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라고 하는 건 더하기, 기호를 사용해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식으로 정리한다면 843 더하기 134 해서 977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한번 유형 정리를 해주시면 비슷한 문제들도 접근을 바로 잘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또 어려워하는 유형들, 여기서 변형 유형이 나오죠. 수카드에 0이 추가된 경우. 0이 추가됐을 때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를 구할 때 보통은 가장 큰 수는 막히지 않거든요. 0이 뒤에 가면 되니까. 근데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하면 세 자릿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만들 때 0이 100의 자리에 오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아이들이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가장 작은 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데 이번엔 0이 있어. 0이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를 얘기해 주시면 또 여기서 쉽게 실마리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을 구하든 차를 구하든 아이들이 식 세우는 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0이 들어갔을 때는 세 자릿수를 만들 때 가장 큰 자릿수에 0이 올 수 없다는 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 교재에는 둘째로 작은 수, 둘째로 큰 수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난도 조절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을 모아놨고, 여기서 한 번 더 변형이 된 것들은 이후에 이제 응용이라든지 뭐 이런 단계에서 다룰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과 추가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어떤 변형 문제에서도 아이들이 잘 접근하고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작은 수, 둘째로 큰 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 그리고 그 다음 수, 가장 작은 수,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큰 수, 이렇게 해서 포인트 잡아주시고, 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수카드 문제에서는 사실 어려운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 친구들도 대부분 앞에 유제를 설명해주면, 예제를 설명해주면 나머지 유제들은 쉽게 잘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다른 시중 문제집에서도 요거 이상으로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에서는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는 유형인데 이건 시중 문제집에서는 제가 많이 보진 못했는데 밥바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큰 세 자릿수를 만들고 이거보다 얼만큼 더 작은 수, 이거보다 얼만큼 더 큰 수를 묻는 문제였고요. 이것도 가장 큰 세 자릿수를 만들고 이것보다 작다면 뺄셈식을 써야 한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크다면 덧셈식을 써야 한다는 거. 이렇게 포인트 짚어주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수 구하기, 다르게 계산하기 문제인데요. 사실 이 유형은 덧셈과 뺄셈, 뭐 곱셈, 나눗셈 계속 나와요. 3학년, 4학년 때까지도. 그래서 유형을 잘 잡아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를 주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유형 문제인데 보시면 이것도 저는 어떤 수가 나오면 아이들에게 항상 네모를 생각해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초등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네모 값을 구해야 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방정식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항상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마다 포인트를 줘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문제를 읽었다. 어떤 수가 나왔다. 어떤 수? 얘들아 뭘 생각해야 되지? 네모가 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계속 이제 좀 리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수를 네모로 고쳐서 식으로 만들고 그 식의 네모 값을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에서 168을 빼야 하는데 잘못해서 더했어. 아이들은 요 말을 이해하기를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빼야 되는데 못 뺐어. 숙제해야 되는데 안 했어. 했단 얘기야? 안 했단 얘기야? 안 했단 얘기죠. 그래서 빼야 되는데 더 했어. 뺀 거야? 더 한 거야? 더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어떤 수 네모에서 168을 빼야 되는데 더 했어. 그래서 더 했습니다. 168. 그랬더니 얼마가 됐습니다. 640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식을 쓸 수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그리고 2학년에 반복했던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가지고 네모값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구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덧셈식에서 이 각각의 항들을 뺄셈식에서 각각의 항들을 전체와 부분으로 정리해 주시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작은 수 더하기 작은 수, 부분 더하기 부분이 전체가 된 덧셈식이거든요. 그래서 네모는 부분이네. 부분은 큰 걸까, 작은 걸까? 작은 거. 작아지려면 더해야 해, 빼야 해? 빼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아이들 입에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그럼 뺄셈식을 만들어서 네모를 한번 구해보자. 네모는 빼기는 항상 큰 수가 앞에 와야 된다는 거. 전체가 앞에 와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뒤에 연산은 아이가 또 계산해서 답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만 식을 세우면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어떤 수를 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변형이 된 거는 다르게 계산하기가 나옵니다.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거죠.
어떤 수를 구해주고 이 어떤 수를 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었던 더하기 식을 사용해서 더한 값을 다르게 계산한 값을 구해주는 거.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설명하실 때 어떤 수 구하기가 충분히 연습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르게 계산한 값까지 두 번째 단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어떤 수는 네모, 그리고 어떤 수를 구할 때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식으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레 먹은 셈과 복면산 세 번째 유형인데요. 저희 책에 복면산이 나와 있어서 사실 전 좀 놀랬거든요. 벌레 먹은 셈은 이렇게 네모의 값이 있어서 뻥뻥 뚫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를 채워 넣는 건데 벌레 먹은 셈 같은 경우에는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적합한 수, 조건에 맞는 수를 구해주는 거고요. 국면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숫자가 가면을 썼는데 가면이 같으면 같은 수를 나타내고요. 다르면 다른 수를 나타낸다는 조건이 들어있는 식입니다. 결국은 같은 문제인데요. 이거를 3학년 과정에서는 뭐 유형을 복면상과 벌레 먹은 셈을 막 나누어서 이렇게 내는 문제집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은 벌레 먹은 셈에서 정리가 되는데요. 벌레 먹은 셈에서 원장님들이 주의하셔야 할 거는 뺄셈식을 덧셈식으로 바꿔서 설명해 주는 게 편하다는 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덧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잘 접근을 합니다. 지금 받아 올림을 배웠기 때문에 1의 자리부터 생각을 하라고 하면 보통 쉽게 잘 따라오는데요. 7과 네모를 더해서 9가 됐다. 받아 올림이 없이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네모 더하기 1 해서 4. 실제로는 40을 나타내지만 10의 자리끼리 더해서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냥 편의상 3, 1, 4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잘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받아 올림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 받아 올림이 있는 부분들도 덧셈에선 굉장히 잘 접근을 해요. 네모 더하기 7이 15이다. 그래서 8 찾아줄 수 있겠고요. 아이들이 실수하는 건 받아 올림 표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 올림 표시를 꼭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 4, 5인데 5에 네모를 더해서 8이 됐다. 5, 3, 8이다. 그리고 100의 자리.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아이들이 1의 자리부터 접근하자라고 하면 잘 찾아요. 덧셈에서는. 근데 문제는 뺄셈이에요. 지금 위에는요, 받아내림이 있는 문제, 받아내림이 없는 문제고 밑에는 받아내림이 있는 문제인데요. 받아내림이 없는 거는 또 쉽게 잘 찾아요. 그래서 설명 건너뛰고 밑에 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설명을 보통 하시는지 이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네모에서 3을 빼서 7이 됐다. 받아내림이 있죠. 근데 아이들이 이걸 10이라고는 대답을 잘 하니까 받아내림 돼서 받아내림 돼서 여기는 3이 되고 10이야. 그럼 10에서 3을 빼서 7이니까 여기가 0이겠네. 이렇게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 친구들은 생각보다 덧셈으로 접근했을 때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용해서 500 제가 이걸 지웠는데 지워졌어요. 그래서 540 몇에서 200 몇십 3을 뺐더니 몇백 67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뺄셈에서 수를 찾는 것보다 거꾸로 두 개를 더해서, 두 수를 더해서 이게 됐더라 라고 변형을 해주시면 바다 올림을 이용해서 덧셈에 그 벌레 먹은 셈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200 몇십 3 더하기 몇백 67은 540 몇이야. 그러면 37, 10 받아 올림 돼주고 16, 7인데 7에 네모를 더해서 4가 됐네. 14겠죠. 그래서 여기는 7이고 14니까 받아 올림이 됐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아이들이 받아 올림을 조금 더 편해하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벌레 먹은 셈에서 포인트는 뺄셈식은 꼭 덧셈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덧셈식으로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 요게 좀 지도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면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같은 도형은 같은 수를 나타내고 다른 도형은 다른 수를 나타내는 복면선인데요. 교재에는 받아 올림이 없고 받아 내림이 없고 한 복면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도하실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아 올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의 관계를 봐주면 되는 거고요. 사실 방정식, 그냥 한 자리 더해서 10이 넘지 않는 그런 수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잘 짚어주시면 6, 3, 6 그리고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 먼저 보면 더해서 4가 되는 같은 수 동수 더하기 잘 잡혀 있으면 아이들 잘 잡거든요. 그래서 200, 200 더해서 400 그러면 동그라미가 2니까 여기는 11이 되겠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면선이 어렵게 나오면 어려운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받아 올림이 없거나 받아 내림이 없는 거기 때문에 쉽게 잘 설명하실 수 있고 아이들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면선이 벌레 먹은 셈이랑 복면선이랑 제가 좀 계속 혼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유수의 합과 차를 나타낸 건데 같은 수를 더하고 같은 수의 차를 구했을 때 나오는 합과 차를 제시하고 이 수들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풀면 답이 안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두 수의 관계들을 합과 차를 계산해서 접근을 또 해줘야 되는 문제라서 굉장히 아이들이 까다롭게 느낍니다. 근데 저희 교재에는 난도 조절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원장님들은 알고 계시면 지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풀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더하기가 접근이 쉽다고 했고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접근하는 게 쉽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풀리지는 않아요. 보시면 덧셈부터 보겠습니다. 6이랑 네모를 더해서 0, 10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6, 4, 10 받아 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6에다가 네모를 더해서 3, 13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6 더하기 7이 13이니까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모가 두 개라서 앞에 100의 자리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힌트만 저희가 얻을 수 있어요. 아, 두 개를 더하면 합은 8이구나. 아니, 7이구나. 위에 받아 올림이 돼 있죠? 그래서 100의 자리 수끼리 더하면 7이 되네. 제가 편의상 세모와 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뺄셈식으로 오면 덧셈식에서 채운 숫자들을 써주고 접근을 하면 되는데 보시면 요걸 더해서 요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두 개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제시했던 방법대로는. 그래서 얘는 받아내림을 고려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4에서 6을 뺄 수 없으니까 받아내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4에서 7을 뺄 수 없으니까 또 받아내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받아내림이 있었기 때문에 요 수와 요 수의 차는 4가 아니라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수의 차가 세모 빼기 별이 5가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합차가 나왔을 때 저는 그림을 그려줘요. 지금 뺄셈에 있는 위의 수가 크기 때문에 위에를 세모, 밑에를 별이라고 하면 차가 5죠.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이 5. 그리고 합은 7입니다. 그러면 같은 수잖아요. 여기가 2가 된다는 얘기고 같은 수를 더해서 2가 되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래서 세모는 6, 별은 1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응용 문제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똘똘한 친구들은 이런 문제 한 문제씩 이렇게 풀려서 좀 응용에 대한 대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부등식인데요. 이 부등식도 아이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 기준을 아이들이 잡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부등식에 대한 뭐 문제 해설지를 보면 그리고 보통 사고력 학원에서 접근하는 방식들을 보면 기준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냐? 등호를 사용해서 같을 때의 값을 한번 고민하고 그 값을 넣었을 때보다 커져야 하는지 작아져야 하는지를 보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구간을 정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저 이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 키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키 봐봐. 선생님 키 큰 거 같아? 작은 거 같아? 라고 물어보고요. 크다 작다 막 얘기가 나올 텐데 큰지 작은지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옆에 서 있는 기준이 되는 친구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부등식이 나와 있을 때, 부등호가 있는 식이 있을 때도 기준이 필요해. 왜? 비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드냐? 같을 때를 생각하면 돼, 얘들아. 라고 해서 같다. 등호로 바꿔서 개념을, 그 네모 값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네모의 구간을 작아져야 하는지 커져야 하는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등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답이 좀 쉽게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네모가 이쪽이나 이쪽에 있다면 요거를 아이들이 캐치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저희 책에 있는 문제들은 다 네모가 이 앞쪽에 여기를 계산하면 이게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00, 400, 700인데 올라오죠. 그래서 800, 70, 60, 30인데 올라와요. 그래서 40, 그래서 3, 843이기 때문에 843이 몇백 95보다 작아지는 수를 찾으면 되고요. 네모 값을 비교했을 때 네모가 같아도 될까? 8이 될까라고 아이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8이 되네. 8도 되고 또 어떤 수도 될까? 9도 될 거야. 커지는 건 잘 잡거든요. 같은 걸 잘 못 잡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항상 먼저 똑같을 때 될까 안 될까 수비교 시켜주시는 거. 이 부분 포인트 잡아서 설명해 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뒤에 뺄셈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하면 작은 수가 나오는데 물론 문제 조건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수라고 했으니까 이 답보다 1 작은 수를 잡아주는 거. 그래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쉽게 아이들이 접근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가 다른 문제집에서 가지고 온 건데 원장님들께서 이 차이를 조금 느껴보셨으면 해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공간이 비어있죠? 그래서 649 빼기 네모가 275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49 빼기 네모가 275랑 같을 때 네모를 한번 먼저 생각해보자. 기준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649에서 어떤 수를 뺐을 때 275가 됐다. 9분이네요. 9분은 작은 거. 작아지려면 빼야 됩니다. 그래서 네모는 649 빼기 275가 될 거고요. 600에서 275 빼면 325거든요. 그래서 325에 49를 더해서 374가 될 거예요. 아, 같을 때는 374가 들어갔겠구나. 그런데 얘가 더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같은 수에서 어떤 수를 뺄 때 수가 작아지려면 374보다 수가 작은 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큰 수가 들어가야 하는지를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잡기가 어려워요. 방향을 계속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649 빼기 374를 빼면 275야 얘들아. 큰 수를 뺐을 때 작은 수를 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1큰 수를 뺐을 때는 수가 작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은 수를 뺐을 때는 수가 커지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뒤에 비교해 주시고 그럼 얘가 374보다 커져야 될지 작아져야 될지를 방향을 정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로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쭉 밑으로 몇 개 써야 되고 위로 쭉 몇 개 써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초등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입장에서 추상적으로 얘들아 봐봐 큰 수 빼니까 작아지지 작은 수 빼니까 커지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쭉 문식을 한 대여섯 개 써보고 그 안에서 규칙을 찾아서 귀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 저는 그게 초등 수학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좀 디테일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단원에서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문제 유형들은 이게 다예요. 반복해서 나오고 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 뭐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받아내림의 개념, 그리고 각 자릿수가 나타내는 값,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과 나머지 부수적인 어떤 힌트들을 정리하고 그걸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만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계속 일관된 방식으로 지도해 주신다면 저는 크게 어려움 없이 1단원 지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뭐 복면산이라든지 부등식이 포함된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티칭하실 때 이후의 응용 심화 아니면 다음 학년의 문제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잘 짚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면도형 보면 평면도형에서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념이 나오고요. 이 점들을 직선으로 그었을 때 몇 개가 나오는지, 반직선으로 그었을 때 몇 개가 그어질 수 있는지, 선분으로 그었을 때 몇 개가 그어질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개입해서 설명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찾을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친구들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원장님들. 한 두 점에서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이 몇 개 그어질 수 있냐가 핵심입니다. 선분은 두 점을 이었을 때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둘 다 끝이
선분은 끝과 끝이 정해져 있어서 거꾸로도 동일한 선분이 되고요. 직선은 양쪽을 다 끝없이 늘렸기 때문에 직선도 선분과 마찬가지로 요걸 통과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직선은요, 두 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다르면 다른 반직선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직선, 기역, 니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반직선, 니은, 기역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점을 가지고 그었을 때 직선과 선분은 한 점에서 이렇게 그었다면 다음 점에서 요 선분을 빼주는 거, 요게 포인트고요.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직선은 이렇게 그은 반직선과 이 점에서 그은 반직선 이렇게 세 개를 그었다면 이 점에서도 똑같이 세 개의 반직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나누기 2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중복되는 걸 빼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줄 때 추가 문제도 주는데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선분으로 되어 있는 거, 반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를 같이 주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반직선은 시작점에서부터 이어지는 선으로 가는 쪽으로 읽어줘야 되고 시작점이 달라지면 다른 반직선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짚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직각을 아이들이 잘 못 찾아요. 평면도형에서 어려운 거는 저는 다른 건 별로 어려운 게 없었고 각 읽는 방법. 각의 꼭지점이 중간에 가도록 뭐 각, 니은, 비읍, 기역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 각의 이름, 뭐 각의 꼭지점, 점, 비읍, 뭐 각의 편, 비읍, 니은, 편, 비읍, 기역 요거는 사실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주면 되는데 어려운 건 직각 찾기죠. 생각보다 아이들이 직각을 굉장히 못 찾아요. 그래서 저는 평면도형 수업을 할 때 삼각자를 꼭 아이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삼각자, 삼각정규자가 이렇게 90도, 45도, 45도 된 이렇게 좀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길쭉한 30도, 60도짜리 이렇게 삼각정규자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그냥 보고 여기가 직각이야 라는 거 이야기해주고 이걸 가지고 직각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어요. 뭐 다른 직각 모양 있는 직각 고래도 만들어보고 뭐 직각 행맨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다음 학년에 학습을 이어가야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삼각자를 이용해서 직각을 찾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직각을 인지하는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삼각자 준비하셔가지고 직각 표시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직각 표시하는 걸 잘 안 잡아주시는 원장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간혹 다른 학원 다니다가 다른 공부방 다니다가 왔는데 직각을 이렇게 표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각 표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직각들을 찾을 수 있게 모눈에서 이제 삼각자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 설명도 여기서는 꼭 해줘요. 이렇게 꽉 채운 대각선들이 만나면 직각을 이뤄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게 뭐 삼각형의 어떤 각의 특징을 이용해서 내각의 합이 180도라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아직 저학년이라서 그런 어떤 증명적인 얘기들은 터치하고 삼각자를 대봤을 때 이렇게 꽉 채운 정사각형 모눈을 꽉 채운 대각선들은 서로 직각으로 만나, 직각을 이뤄 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꼭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설명해 주시고 가면 이 모눈에서 직각을 찾기가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삼각자 사용해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마지막 문제예요. 크고 작은 직각삼각형, 뭐 크고 작은 사각형. 아이들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네, 이거를 되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고 작다는 얘기가 문제에 등장하면
이걸 잘라서도 또 붙여서도 도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 직각 찾기 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 개수를 물어보긴 했지만 직각 삼각형의 정의 자체가 직각이 한 개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직각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직각을 찾아서 하나, 둘, 이렇게 5개를 그려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삼각형이 몇 개 모였을 때 삼각형이 되는지를 또 물어봐요. 1개짜리 삼각형도 있을 거고, 2개가 합쳐져서 되는 2개짜리 삼각형도 있을 거고, 3개가 합쳐져서 되는 3개짜리 삼각형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아이들과 나누고요. 그러면 1개로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 어떤 게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찾겠죠? 하나, 둘, 3개. 3개가 될 거고요. 2개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 하나. 3개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 하나. 그래서 5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크고 작을 때는 몇 개가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지 경우의 수를 쪼개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습관이 들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잘 찾을 수가 있고 평면도형에서 아이들에게 예각, 둔각, 직각에 대한 어떤 응용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런 문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각은 몇 개, 둔각은 몇 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예각과 둔각의 차는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문제들이랑 접근 방법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런 식으로 절차적으로 좀 연결 지어서 유형을 연결 지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에는 요게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원장님들께서 짚어주고 싶으시면 요거 하실 때 문제 접근 방법이 비슷해 라고 해서 2문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